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요, 이곳에서 의미 있는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서울 숭례문에서 선한 영향력과 함께 한국의 멋을 또 한 번 전 세계에 알렸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둘, 셋. Welcome to Seoul, Korea.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이곳, 어딘지 알아보시겠나요? 바로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인데요. 아하.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번엔 이 숭례문을 무대 삼아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인 겁니다. 야. 무대는 숭례문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원형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고요. 이야. 바닥 디자인 등에도 한국 전통 문양이 활용이 됐다고 하고요. 또 곡 후반부엔 40여 명의 댄서들이 단체로 나와서 수어를 활용한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야간에 촬영된 이번 무대는 수많은 조명이 숭례문을 화려하게 밝히며 한국 전통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생생히 전해줬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야, 최정아 기자님. 물론 평소에도 이제 숭례문 하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사랑하는 진짜 우리의 문화재입니다만, 근데 이 BTS가 저 숭례문을 배경으로 하니까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요, 지난 26일입니다. 어제죠. 일요일에 국제 빈곤 퇴치 사회운동 단체인 글로벌 시티즌이 이 대규모 생중계 이벤트를 통해서 네.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이 해당 공연의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정말 환하게 열어줬는데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창을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국보 이 숭례문이 펼쳐진 이 퍼포먼스가 한국 전통 건축물의 이 아름다움과 더해져서 더욱더 네. 의미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영상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마지막에 봤더니 세상에 수어 안무를 하더라고.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후반부에 네. 40여 명의 댄서들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춤추다, 즐겁다, 평화를 뜻하는 국제 수어를 활용한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이 안무, 다양한 인종들과 함께 더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 수어는 나라별 수어와 국제 수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의 안무는 국제 수어를 활용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네. 미국 수어 통역사가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 모습도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상에 그거 정말 다 배려, 그런 것까지 다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숭례문만 배경으로 이 공연을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 한 번도 서보기도 어렵다는 이곳에서도 정말 멋진 무대를 펼쳤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요. 모든 선택은 그 선택이 곧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엔딩이 아니라요.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웰컴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유엔 총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했다는 그 유엔 총회장에서 혹시 최전봉 교수님 다 나간 다음에 혹시 남아서 공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게 대통령 특사로 참석을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특사로 참석해서 SDG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 발전 가능한 세계를 만들자 이런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이 네. 회의에서 연설을 했죠. 아까 연설 보셨죠? 네네네. SDG 모멘텀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엔 곳곳을 누비면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어머, 세상에.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요즘 다 이제 그 잘 아시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공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전 세계 국민들 특히 BTS를 좋아하는 전 세계 모든 팬들에게 이 공연 모습을 공유하면서 유엔과 함께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힘을 합치자 네.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요. 네. 이 메시지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 저는 인상 깊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엔 사무총장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죠. 수백 번 연설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두었다. 야. 그런 모습을 보면 방탄소년단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네요.
방탄소년단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할 거고 저 영상 보니까 대한민국도 BTS 방탄소년단이란 멋진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자랑스럽다 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 자연의 힘은요. 진짜 알면 알수록 무섭고 진짜 막기 힘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50여 년 만에 대규모 화산 폭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아프리카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에서 추가 폭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19일 50년 만에 처음 폭발한 뒤에 일주일째 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팔마 섬 화산에서 또 다른 분출구가 열린 건데요. 이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산 윗부분이 무너지면서 분화구가 형성된 겁니다. 세상에. 이 라팔마 섬 화산은 이번 폭발로 지금까지 수천 톤의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이 검붉은 용암이 300m 이상 치솟고 새까만 화산재가 6km나 솟아올랐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라팔마 섬의 분화가 앞으로 약 80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산이 이 라팔마 섬에서 폭발했을 때 저희가 뉴스파이터 시간에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또다시 대규모 화산이 분출했어요.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피해가 큽니다. 19일 날 라팔마 섬에서 화산이 다시 폭발을 하면서 실제 7,000명 정도가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집 가옥 400여 채가 파손이 됐고요. 공항이 물론 폐쇄됐습니다. 화산재가 이제 하늘로 뜨다 보니까 비행기가 착륙과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공항도 폐쇄된 상태고요. 라팔마 섬의 주요 이제 그 농작물, 재배되는 농작물의 대표적인 게 바나나 포도거든요. 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끝나지 않은 상황, 안 할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고통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80일 동안 섬의 분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저 화산 분출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 가운데서도 기적이 연출됐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SNS에는요, 이렇게 용암이 사방을 다 뒤집어 엎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살아남아 있는 이 살아남은 기적의 집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허. 주변이 새까맣게 다 타버렸는데도 정말 기적처럼 멀쩡한 주황색 지붕에 주택 한 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 주황색 지붕의 집인데요. 그린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요, 어머. 덴마크 80대 노부부인데요. 이 집이 원래 별장으로 쓰이던 집이래요. 그런데 이 섬에는 최근에는 몇 년 동안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네. 이 섬으로 연휴를 즐길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 부부가 지금은 우리가 이 섬에 갈 수는 없지만 집이 잘 버텨줘서 다행이다라고 세상에.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기적입니다. 아마 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집 한 채가요. 앞으로 이 라팔마 섬의 주민들이 화산 분출의 아픔을 이겨내고 반드시 일어설 것을 또 암시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2021년 오늘날의 미국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미국 미주리주에서 백인 경찰들이 흑인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흑인 용의자를 제압하고 있는 경찰 2명. 그 옆에는 경찰견 목줄을 쥔 또 다른 백인 경찰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목줄을 짧게 쥐고 있는데 갑자기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경찰견이 흑인 용의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용의자가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러보지만 경찰들의 태도는 태연하기만 한데요. 세상에. 근데 결국 이 용의자가 경찰견의 공격을 피해서 바닥에 몸을 넘어뜨린 뒤에야 경찰견을 떼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흥분한 경찰견의 공격,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세상에. 이번에는 경찰견이 용의자의 다리를 더 집요하게 물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아이고. 이런 공격이 수십 초간 이어진 후에야 경찰들은 경찰견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박성배 변호사님 용의자가 하마터면 저 경찰견의 공격당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백인 경찰관 3명은 흑인 남성이 한 사업장에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당시 흑인 남성이 약물에 취한 것처럼 보였고 경찰관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한 경찰관이 잡고 있던 경찰관의 목줄을 일부러 느슨하게 해서 흑인 남성의 다리를 물도록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저 영상 보면 옆에 있던 동료 경찰들도 자기들도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잖아요. 그런데 용의자한테 목줄을 느슨하게 해서 물게 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당시 해당 영상을 촬영한 시민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he can't do that. He sicked the dog on him, God. You heard? Oh my God. Are you serious? You let him bite him. 최진봉 교수님, 아무리 경찰이라고 하기로서니 저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뭐 하는 행동입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경찰견은요, 뭐 이렇게 사람이 어디 길을 잃거나 사람을 못 찾았을 때 그걸 찾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물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경찰관을 지금 훈련시킨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흑인 남성 병원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요. 네.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어요. 기소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범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의혹을 갖고 의심을 갖고 저 사람을 지금 저렇게 막 체포하듯이 저렇게 하고 괴로 물리게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 처벌도 안 받았어요. 더 황당한 건 저렇게 잘못을 했으면 저런 잘못을 한 그 경찰관들을 좀 처벌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더 황당한데요. 무단 침입과 약물 중독 혐의가 있는 용의자가 계속 저항해서 사전 경고도 했고 경찰관이 상해 위험을 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그래서 해당 백인 경찰관 3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요, 누가 봐도 저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아무리 저게요, 범죄자라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네. 아니, 범죄자를 체포하더라도 개로 물기 위해서 체포합니까? 하하. 지금 3명이나 된 경찰관들이 거의 용의자를 예컨대 네.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개를 풀어서 물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행동을 한 사람 옹호하고 나서는 이 경찰도 너무너무 한심하고요. 시민들을 저런 형태로 취급하는 저런 경찰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응징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미국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여러분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IT 난민들을 국경수비대가 마치 인간 사냥하는 것처럼 말을 타고 몰지 않나. 이번에는 또 흑인 용의자를 상대로 이런 인권 침해적인 행동을 하지 않나. 정말로 이게 미국의 지금 현 주소입니까? 인권을 강조한다는. 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분을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순간적인 기분이 찍힌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한 2살짜리 소녀의 영상이 찍힌 게 있는데요. 무려 2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인기를 지금도 끌고 있는데 해당 영상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죠. 어떤 영상일까요? 네, 너무나도 서럽게 울고 있는 소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소녀의 동생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뻐드렁니를 드러내고 마치 언니의 우는 모습이 상당히 못마땅하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니는 왜 울고 있었던 걸까요? 네. 엄마가 이 두 딸에게 디즈니랜드에 데려가겠다. 깜짝 발표를 하니까 언니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몹시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2살밖에 되지 않은 동생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니 최진아 기자님 말은 안 하지만 저 동생의 표정 왜 이러는 거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울 정도임?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익살스러운 표정이 담긴 이 사진이 굉장히 SNS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요. 놀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을 이용한 패러디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것인데요. 정도예요? 네. 이 2살 소녀라고 해요. 이 2살 소녀가 SNS 스타로 등극된 이후에 브라질에서는요. 광고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이 언짢은 소녀의 곁눈질 사진, 이렇게 패러디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사진이 큰 인기를 보이고 있다가 결국에 최종적으로요. 한 경매에 오르게 됩니다. 경매예요?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 경매에서요. 처음 이 사진의 그 입찰가가 1,700만 원이었다고요.
1,700 처음에. 700만 원으로 이제 입찰 시작을 해서 와. 결국 낙찰이 8,700만 원에 이 사진 한 장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대박 사건. 이 돈을 갖게 된 소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물어봤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 말을 갖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디즈니랜드를 짓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머니의 뜻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요, 이 돈을 전부 교육에 쓰겠다라고 어머. 아이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어머니가 큰 이 맹모 삼천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 교육에 이 지대한 이 영향력을 발휘하신다니까 대신 뭐가 맛있는 건 하나 사주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축구로 유명한 이 나라가 이제 정치권 얘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독일입니다. 어제 총선을 통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6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떠나게 됐는데요. 그런 메르켈 총리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이 제작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그 특별한 선물,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곰인형입니다. 그냥 평범한 곰인형 같지는 않아 보이죠? 이 곰인형 메르켈 총리처럼 금발의 단발 머리를 하고 있고요. 아하. 평소 즐겨 입는 검은 바지에 붉은 재킷을 걸치기도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네, 특히 메르켈 총리 특유의 손 모양을 한 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비교해 보니까 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세상에. 메르켈 총리의 반응을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하. 아니 진짜 굉장히 저 인형의 묘사도 행동 하나하나를 진짜 정말 세밀하게 묘사한 것 같아요. 박성민 변호사님. 이 독일의 한 장난감 회사가 11월 퇴임을 앞둔 메르켈 총리를 기념하기 위해 500개의 한정판으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메르켈 다이아몬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메르켈 총리가 깍지를 끼듯이 양손을 모으는 특유의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하. 버릇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곰인형은 메르켈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진짜 모습인데 깍지 끼고 있네요, 맨날. 그렇습니다. 이 개당 우리 돈 약 26만 원이지만 모두 판매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하. 아니 500개 한정판. 아니 그렇다면 혹시 주인공 총리 본인도 메르켈 총리 본인도 못 가질 수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그 곰인형을 만든 회사에서 메르켈 총리 걸 따로 빼놨어요. 하나 빼놨군요? 하나 빼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 지금 다른 건 다 보여주셨는데 봄 발바닥에 1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아 그게 뭐예요? 왜 그러냐면 2005년도에 메르켈 총리가 처음 총리가 된 이후에 16년간 총리로서의 재임을 했었어요. 대박 사건. 그 의미도 16이라는 숫자로 곰 인형 발바닥에 새겨놨는데 네. 총리가 이제 26일 날 총선이 이루어지고 이제 만약 바뀌게 되면 네. 총리가 바뀌게 되면 이 취임식하고 나면 이 회사에서 곰 인형을 메르켈 총리한테 선물하겠다 이렇게 하하. 밝혔습니다. 진짜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보면 16년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16년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것도 정말 무슨 강압적으로 통치한 게 아니라 많은 독일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말로 대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에 보실 영상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딱 들어맞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대낮에 올림픽대로 한복판에 등장을 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만든 남녀 한 쌍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입니다. 한낮의 올림픽대로인데요. 저 멀리 좌측 중앙만대 풀숲에서 이렇게 남녀 한 쌍이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등산복 차림으로 왕복 8차선의 올림픽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남녀의 모습인데요. 대박 사건. 운전자는 이 무단횡단하는 남녀를 보고 황급히 경적을 울렸고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급정지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에서도 사실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절대는 안 되지만 한낮에 그것도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이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 영상을 보는 지금 저희들도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운전자 본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엄청 놀라죠. 저거요. 저 이제 영상이 찍힌 저 차를 운전했던 분의 자녀분 되시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다행히 50km 정도로 시속 50km 정도로 달리신 거예요. 저기가 원래 80km예요. 제한 속도가. 올림픽대로 맞아요. 네, 올림픽대로. 네. 그러면 만약에 80km 달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이고. 아니 저 길은요 8차선에 그리고 저기는 건널 수가 없는 곳이에요. 속도가 세상에. 빠르기 때문에 차들이. 그런데 저렇게 건너가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놀랍니다.
너무 급하게 급정거를 해서 차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쏟아졌대요. 네. 그 정도로 급정거를 했다고 하니까 실제 운전하셨던 분은 하루 종일 밤새 저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가슴이 떨려가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저 사람들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요. 저건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에요. 네. 저런 정말 무모한 행동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장윤민 변호사님. 앞으로 운전하길 때 정말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세상 됐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운전자분 입장에서는 도무지 사람이 튀어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곳에서 사람이 나와서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가슴을 조이게 되실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사실 운전자한테 사고가 안 나긴 했지만 사실상 운전자한테는 과실도 묻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런 8차선 완복도로에 어떻게 사람이 주행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은 삼가야 된다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만약에요, 저 때가 어슴푸레한 시각이나 좀 더 어두운 밤이었다면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장면이 빚어졌을 거예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지금 운전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목격자에 따르면 차량이 급제동을 해서 스치듯 사고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차 대 사람 간 사고라고는 하지만 올림픽대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보행자가 애초에 등장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보행자가 등장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만한 상황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 과실 100% 또는 그에 준할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저 무단횡단 하신 분들은 지금쯤 자기들은 알 거예요. 자기들이 찍힌 영상이 지금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 이제는요, 다시 얻은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는 저런 무모한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요즘 배달 없이는 못 사는 시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에 한 전자상 거래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샀었던 고객 리뷰가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특급 배송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빠른 배송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고객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배송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고객은 작은 스낵류 상품 24개를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각각 한 개의 박스에 담겨서 총 24개의 박스가 배송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인데요. 사실 이 고객이 샀던 상품이 부피가 큰 게 아니었거든요. 박스에 저거 달랑 하나 들어있어요? 네, A4 용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상품을 각각 하나씩 개별 포장을 해서 지금 배송을 한 건데요. 지금 저게 들어있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고객은 왜 이렇게 배송을 했느냐. 이거를 한 박스에 다 넣어도 24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텐데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부분 배송이라고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포장 풀고 운송장 떼고 이거 하는데 에너지의 시간, 자원 낭비까지 했다. 이거 어디다 고발을 해야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일단 저 사진을 본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재범 교수님. 의견이 좀 갈려요. 의견이 갈리는데 비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배송업체의 과대 표정이 심각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어떤 경험하신 분인가 나도 저 배송업체에서 물건 시키면 10개 넘게 분리 배송돼서 온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분리수거하기 힘들다. 저건 거의 박스로 테러를 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배송받고 진짜 황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네. 반면에 저렇게 개별 포장해서 보내니까 빨리 오는 거다. 그러니까 미리 포장을 다 해놓고 거기에 송장만 묻힌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싫으면 특급 배송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옹호하신 분들 중에 미리 포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 조그만 그 뭐 과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왜 저렇게 큰 박스에다 포장을 미리 해놓은지 미리 모르겠어요. 포장할 때? 네, 저는 좀 그거는 의문인데 어쨌든 미리 포장을 해놓기 때문에 빨리 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옹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옹호하시는 분도 있고 비판하시는 목소리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쪽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생각해서요.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가 과대 포장은 막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해당 업체에서도요. 무슨 특급 배송, 총알 배송, 번개 배송 무슨 그런 거 장점만 내세우지 말고 조금 환경을 생각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쪽으로도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보세요. 이 지구는 우리가 잠시 빌려 쓴 공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정말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83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4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일요일만 놓고 봐서는 일요일 중에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일요일이 됐습니다. 역시 수도권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가 가장 많았는데 1,600명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전체 확진자 중에 비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동안에는 20%대에 머물렀었는데 이번에 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세요. 지금 일단 전국적인 확진자 현황이에요. 보세요. 확진자가 안 나온 이 지자체를 꼽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방역당국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 2주간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또 10월 초에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최소 2주간은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아주 최악과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거듭 당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현황을 보면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요. 사실 오늘 발표된 확진자가 2,383명이지만 여러분 주말 사이에 이미 뉴스 접하셨을 거예요. 저 보세요. 그래프. 우리가 설마 했는데요. 3,000명을 찍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발표된 게 3,271명. 그런데 더 걱정은요. 최준봉 교수님. 저게 정점 그래프가 아니라면서요. 3,271명이.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4,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세상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경청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4,000명도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주의해야 된다. 모임을 좀 최소화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추석 연휴에 이동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수도권이 전체 발생이 한 80% 정도 됐는데 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다녀오셨고 혹시나 그 지방에 가셔서 전파됐을 가능성 그러면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은 확진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보통 잠복기가 2주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안 나오더라도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 주까지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더 생기느냐가 결국 추석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받았느냐가 결정이 될 거고 또 하나는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대체 휴일이 있습니다. 월요일이. 아, 그러네요. 예, 한글날 개천절 맞아요. 그다음 한글날 네네. 두 가지 대체 휴일이 있어서 이제 3일 동안 연휴가 계속되다 보니까 또 혹시나 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확산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긴장을 바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장윤미 변호사님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얘기했던 위드 코로나 예정대로 가능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요. 네. 그 기준을 보면 60세 이상의 경우 접종률이 90% 이상, 그리고 18세부터 59세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한 85%의 접종률을 보여야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준까지 1회 이상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한 3,800명으로 74.2%. 3,800만 명. 네. 800만 명으로 74.2% 기록하고 있고요. 접종 완료를 한 국민도 2,324만 명 정도로 45.3%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은 한 10월 말 정도나 돼야 고령층 90%, 18세 이상 성인 80%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10월 말이 돼야 단계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그 전제 조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전제 조건은 물론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접종률에만 이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60대 이상, 90% 이상, 18세에서 59세까지는 백신 접종을 80에서 85% 이상 접종 완료해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 위드 코로나 가려면 그 아래 보세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신규 환자와
중환자가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신 접종률이 저렇게 높다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가 지금처럼 3,000명이 나온다면 위드 코로나 못 갈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총리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는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의 방역 상황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그 일상 회복의 출발점을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추석 연휴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신속한 진단 검사와 확산세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는 언감생심 지금 바라지도 않고 혹시 거리두기가 원래 10월 3일 자정까지였잖아요. 지금 4단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거 혹시 더 연장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요. 세상에. 왜냐하면 지금 그 추석 연휴 지나고 첫 번째 주말인데 2,000명. 주말은 보통 검사 건수가 줄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2,000명이 또 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평일날은 2,000명에 3,0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거든요. 이걸 풀었을 경우에는요, 확산세가 더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4일날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마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갈 때 그 정도에서 다시 느슨해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4,000명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아마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참 우울한 상황에서 추석 대목을 보내셨을 이분들, 그런데 지금도 걱정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31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700명이 넘게 발생을 세상에. 했습니다. 이 시장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또 흡연을 하면서 감염이 좀 퍼지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시장 종사자들에게 선제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음성을 받아야지만 장사나 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상인의 경우에는 손님을 안심시키려고 음성 확인증을 목에 걸고 장사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분들도 애가 타실 거예요, 진짜. 추석 대목 때 영업도 제대로 못 해보셨잖아요. 시름에 빠져 계실 이 상인분들의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도 받을 때 있고 어쩔 적에는 또 자주 받으라 하고 옆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또 받아야 되고 음성이 안 나오면 경매 참가 못하죠. 검사를 안 하면은 경매장에 못 들어갑니다. 추석 전에만 문 닫고 그랬어요.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와가지고 과일들은 뭐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되겠죠. 피해금이 많겠죠. 대목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가락시장, 이 송파에 있는 가락시장은 과일들만 판매하는 건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가락시장이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여파가 소비자들한테도 미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상인분들이 시장에 계시지 않으니 당연히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죠. 그렇다 보니 공급도 채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깻잎과 쪽파 같은 이런 채소들이요. 예년보다 40% 이상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연휴 이후에도 채소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이곳저곳이 다 신음하고 있는데 여기는 별천지인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0일부터 26일 연휴 주간에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객 수가 직전 주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고속도로도 가을날을 즐기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들로 혼잡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교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도 주말에 쇼핑몰, 영화관, 공원이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고 한강에서는 돗자리를 펴고 여럿이 음식을 먹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실 요즘요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장윤민 변호사님 지쳤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많긴 많아요. 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원래 방역 당국의 지침이 이거였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다. 그런데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고 방역 지침도 잘 지키면 외출은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한 공원 나들이 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만 머물라고 하는 건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방침 아니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하고요. 한 쇼핑몰 이용객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평일에는 일을 하러 다들 돌아다니는데 휴일이나 주말 같을 때 놀러 다니는 걸 규제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4단계 효과가 사실 없는 거 아니냐. 더 지체되면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만 커지는 게 우려된다라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진짜 이 괜찮겠지 하는 순간 코로나가 확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제일 무서운 생각인데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세상에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금 어느 때보다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해변과 공원에서는 밤이면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불꽃이 굉음을 태며 하늘로 치솟고 음악에 맞춰서 서로 부둥켜 안고 몸을 흔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여기에서 모자라서 모닥불까지 피우고요. 여럿이 둘러앉아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보다 안 쓴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경찰이 사이렌을 켜고 해산을 유도해봐도 그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도심 속 공원에서도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잔디밭엔 돗자리가 가득한데 2m 거리 두기는 당연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인원 어림잡아 1000여 명이었고요. 마스크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는 밤 10시가 넘으면 아이고. 술을 사서 사람들이 공원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거고요. 아침이 되면 술판이 벌어졌던 장소 주변은 이렇게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저거 지금 누구한테 치우라고 저 버젓이 놔두고 간 거예요, 지금?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복 입고 경찰이 간다 그래도 그걸 다 날리겠습니까? 5인 이상 그거는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면 좋겠는데. 한 차가 나와요, 한 차. 이게 뭐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거? 담배 좀 피고 뭐 이거 막 갖다 그냥 뭐 버리고. 진짜 최진봉 교수님, 저 주변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슨 죄입니까? 거긴데 쓰레기요, 쓰레기지만요. 진짜 저쪽 계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분들이 사방군데에 신뢰를 한 사람들 때문에 악취 때문에 죽겠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변에 사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체? 기본적인 공중도덕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아니, 쓰레기장에 쓰레기 봉투에 가져오든 본인이 가져가든 쓰레기 버리는 곳이 없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든 이래야지. 저렇게 그냥 놔두고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저기 주변에 사는 사람은 무슨 고생이냐고요. 심지어는 저 해안가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치운대요. 청소 인력이 다 못 치우니까. 세상에. 그리고 막 오물 같은 거 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상에서 방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 느슨해진 방역도 문제고 쓰레기 전쟁 때문에 주변에 사람은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들은 살면서 가지도 않잖아요. 주변에 사는 분들은 나가지도 않으세요. 근데 외부에 온 사람들이 저렇게 다 버리고 가면 저 치우는 거 누가 치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치워요. 자체적으로. 정말요. 양심까지 버리고 오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 때문에 참고 있는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가셨다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본인들이 버리고 사용했던 거 치우고 오세요. 가지고 정리는 오시든지. 해야죠, 진짜. 그게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놀 줄 몰라요. 저기 못 갑니까? 놀 줄 몰라서 양심이 있어야죠. 그러한가 하면요. 코로나 상황에 진짜 지친다고 이것까지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7월 말부터 백화점 그리고 대형 마트들을 상대로 이런 대형 유통 매장들이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지 2개월이 넘었던 이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 많은 매장들이 꼼꼼히 QR 이런 이 체크를 챙기는 곳이 많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챙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최근 그러니까 9월 12일부터 18일까지인데 10명 중에 무려 4명꼴로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나온 건데요.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는지 이런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간 방역당국에서는요, 이 확진자의 QR코드라던가 뭐 안심콜이라던가 이런 방문 이력을 토대로 방문 장소 그리고 접촉자를 확인을 하고 더 이상의 이 확산을 막는 이런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요. 네. 이런 시스템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10명 중에 4명꼴인 배경은 뭘까요? 미루어 짐작한데 식당에 분주하면 사장님이 혹시 출입구에 있는 QR 체크 신경 안 쓰면 야 그냥 들어가자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박명록 야 네가 대충 한 명 써. 그런 경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QR코드 체크 거부, 그 심리가 뭘까요? 무엇보다 굵고 길게 이어지고 있는 방역 지침에 대한 피로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아진 백신 접종률의 낮은 치명률로 확진되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다소 복잡하고 기준이 애매한 방역 지침에 대한 불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귀가 솔깃해지는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창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미세한 침이 박혀 있는 반창고 형태의 코로나19 백신 패치를 개발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붙이는 형태의 백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세상에. 지난 2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저거예요? 의대와 그렇습니다. 스탠퍼드대 의대 공동연구팀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반창고 형태의 마이크로 니들 백신을 개발한 겁니다. 어허. 백신 칩 한 면 보시면요. 지금 젤이나 반창고, 방고체 형태로 된 약물을 코팅을 해놨고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을 반창고처럼 신체에 부착을 하면 체온에 이 젤이 녹으면서 미세침을 통해서 피부 안쪽으로 백신이 흡수되도록 제작을 한 패치입니다. 아, 지금 저 그림 보니까 확대된 거 보니까 표면에 진짜 김유진 아나운서 바늘 모양이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아직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연구팀은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백신 칩이 주사보다 약물 전달률은 10배 이상 높고 또 면역세포 활성화 효과는 50배 이상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주사보다 이 적은 양으로 독이랑 효과를 낼 수 있고 약물이 고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온 보관이 필요가 없어서 운송과 보관에 더 용이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야, 일단 솔깃하긴 한데 제가 뭐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하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한 100개의 마이크로 니들이 들어가는 거고 통증이 없죠. 그리고 장점은 본인이 스스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지에다가 시험을 해봤더니 3주가 되니까 주사보다 20배가 항체가 많이 생기고 한 달이 되니까 50배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육이나 이런 곳에 놓는 게 아니라 피하에 놓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백신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문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여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빨리 유통되는 좀 그런 이 시기가 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주말 동안 참 아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쯤 경남 창원의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큰 불이네요. 네, 또 다른 창문에서는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불길이 솟구치는 창문 옆을 보니까 여성 2명이 구조물에 의지한 채 한 발 한 발 아슬아슬하게 옆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사람이에요 지금? 네, 불이 난 집에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정말 네. 위험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곳이 높이가 9층에서 지금 화재가 났기 때문에
아래에서 지켜보는 주민분들도 이게 섣불리 뭐 도움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높이가 무려 30m였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기에도 너무 높은 높이였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다량의 연기로 이 옥상으로 긴급 대피한 주민도 있고 또 내부에 있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다행히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가 됐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순식간에 번진 불로 7명이 연기를 흡입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연기 흡입하신 분은 계셨지만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분은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아니 어쩌다가 박성배 변호사님 어쩌다가 지금 보세요. 아파트 높이도 꽤 있는 아파트 같아요. 어쩌다 저런 화재가 발생했을까요? 화재가 발생한 집 거주자에 따르면 거실에서 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 일단 화재 조사관에 따르면 발화 지점에서 리튬 이온 전지 셀이 발견됐고 셀 자체가 깨진 것으로 보아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열 폭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지만 전동 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 이거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 지금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전동 킥보드 화재가 4건이 발생을 했고요. 2018년에 7건, 그리고 2019년에 14건이 발생했고 2020년에 23건이 발생을 했어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계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만큼 전동 킥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그 전동 킥보드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위험성을 일단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유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소재로 만들어져서 고온이나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액체 전해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배터리 안에. 그러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다루실 때 잘 다루셔야 되고요. 충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터리도 원래 들어있는 배터리를 사용해야지 외부의 배터리를 사용했다간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주변에 요즘 이 전동 킥보드를 보유하신 분, 뭐 대여가 아니라 보유하신 분도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충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주의할 점 있을까요, 박성만 변호사님 그러면? 전동 킥보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거나 부재 중에는 충전을 삼가고 충전을 할 때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치워둬야 합니다. 하하. 되도록이면 과충전 보호 장치가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직사광선과 고온에 장시간 노출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나 동절기에 전동 킥보드를 실내로 가져와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내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충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건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잘 때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충전해놓고 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전동 킥보드 충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정말 잘 하셔야겠습니다. 선물이란 건 뭐 엊그제 추석이기도 했으니까 선물이란 건 정말 받고 주는 사람이 다 기뻐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경비원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주민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나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추석 선물을 받아오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이와 함께 실제로 그 선물 세트의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요? 저거예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오염이 되고 곰팡이가 핀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캔 형태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도 길고 또 잘 상하지도 않는 편인데 저 정도 상태까지 됐다는 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봐도 사진만 봐도 저거 그냥 상표는 저희가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지금 제품이 좀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육안으로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불량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사실 그동안 경비원인 아버지께 주민분들이 뭐 유통기한이 지난 코코아도 주시고 뭐 화장품도 줬는데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개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너무 이번에는 좀 화가 많이 나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 선물 세트는 보신 것처럼 햄 세트인데요. 이 겉면도 막 많이 긁힌 자국이 있고 또 이 개봉이 이미 됐습니다. 스티커가 지금 잘라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곰팡이도 하얗게 다 쓸어 있길래 봤더니 지금 보셨던 것처럼 유통기한이 무려 3년이 지난 2018년 3월까지인 상품을 선물이라고 줬던 겁니다.
보고도요. 저 제품 지금 저 사진을 보고도 눈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2028년이 아니라 유통기한이요? 2018년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아니 그리고 저게 지금 선물 세트라 그랬잖아요. 세트라면 저 햄 말고도 다른 것도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있어요. 다른 선물 세트가 또 하나 왔는데 식용유하고 햄하고 함께 들어있는 선물 세트 있잖아요. 네. 그걸 또 받았어요. 경비원들이. 근데 받았는데 비슷해요. 열어보니까 지금 겉모양 저렇게 다 손상돼 있죠. 저거 보세요. 세상에 보세요, 저게. 아니 누가 봐도 저거는 말도 안 되는,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 정도로 겉모양이 손상됐는데 여는 순간 오염된 이 심한 냄새까지 났대요. 썩어가지고. 저것도 2017년이에요 또. 그러니까요. 유통기한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도 나고 누가 봐도 저거는 유통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물건인데 저 물건을 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추석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무슨 뭐 이런 표현은 염장 지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대체 무슨 이유로, 아니 차라리 주지를 말지 이런 걸 주면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이 쓰레기 같은 걸 선물이랍시고 주는 거예요 지금 최정화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 작성자가요, 아버지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두 선물 세트를 준 사람이 같은 사람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다른 선물을 같은 날에 굳이 뭐 따로따로 다른 사람이 주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었는데요. 이 작성자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무역을 하시면서 사업체를 경영을 하시다가 은퇴 후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되셔서 경비원을 이제 일을 하시게 됐다라고 네. 설명을 하면서요. 아니 배울 만큼 배우시고 소일거리로 요즘 경비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쓰레기를 받아도 모르고 먹지 않는다. 그리고 기분 나빠도 말 안 하고 그냥 버리신다는 거예요. 혹여 그리고 못 배우고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저런 쓰레기 선물 세트를 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굉장히 좀 강조하고 분노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거창한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이 말과 함께 오다가 가다가 그냥 음료수 하나만 건네도 큰 선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걸 선물이라고 지금 우리 거주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경비원분한테 저걸 선물이라고 줘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거는요 사람 약 올리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밖에 아니에요. 이거는요 폄훼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누군지 알죠. 저걸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성이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인 사람의 어떤 예의나 인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 자녀들이요, 이 뭐라고 얘기하는 분통을 터뜨리는 경비원들, 물론 이제 경비원 중에 나이 젊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이분들 만약 이거 먹으면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모르고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건강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고맙다고 모르고 받으면 고맙다고 인사했을 거 아닙니까? 주니까 선물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걸 모르고 받으면서 인사했을 그 아버지, 그 엄마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화가 난다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비우셨을까요? 그렇죠. 그 준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작성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가 왔대요. 야, 선물 받았다. 좀 무거워서 내가 들고 왔으니까 네가 좀 퇴근하면서 가지고 가라. 세상에. 그래서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이게 썩어 있는 뭐 쓰레기 같은 거 주면서 그걸 생색을 냈을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웃으면서 인사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네. 누리꾼들도 뭐라고 분노하고 있는지 맞아요. 아세요? 경비원에게 쓰레기 선물 준 사람 신상 공개해라. 쓰레기 선물 준 사람 인성도 부패됐을 거다. 네. 심지어는 고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내가 못 먹는 거는요, 다른 사람도 못 먹는 거예요. 그 명심하기 바랍니다. 준 사람은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가서 사과하세요.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 이곳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최근 어느 아파트에 이런 협조문이 붙었다라면서 온라인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어떤 협조문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일단 협조문, 안녕하세요. 땡땡땡호입니다.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핍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는 거니까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아요. 내 집에서 내가 피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항의 전화 몇 번 받았는데 나는 앞으로도 들을 생각이 없다. 담배 냄새 나면 그냥 창문을 닫아주시고 복도에 나오는 담배꽁초 그냥 다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뿐인데 이게 어딜 봐서 협조문인지 협박문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이번 처음이 아니라요. 다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6월에 유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한 입주민이 올린 협조문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연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네. 그 밑에 한 글이 달렸는데요. 네. 이보세요.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이 불만이라면 좀 더 비싼 고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던지요. 진짜 대박이다. 흡연자들의 진짜. 흡연 공간도 한번 확보해 달라고 이런 반박하는 반박문이 붙어서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대박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간접흡연 또는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이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내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 주체는 그 흡연을 한 사람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거주자이다 보니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도 현명권이 흡연권보다 우월하다고 오래전에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의 경우에 이 금연구역인 복도 등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발 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생각 못 하세요? 왜 자신들이 이 흡연 문제를 지적하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죠? 그 연기를 맡는 주민들, 성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분노가 치밉니다. 주말 사이에 가슴 철렁한 사건 하나가 전해졌죠?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제 경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절도 피해자인 20대 남성이 교도소에 도착한 이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대기하는 과정에서 네. 감시소를 틈타서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남성은 자신이 타고 온 호송버스가 나가기 위해서 정문이 열리는 거를 발견하고 수사관 2명을 밀치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거 얘기 들어도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최정화 기자님. 네,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일단 정문에 경비 직원이 있었고요. 수사관들이 빠르게 뒤를 쫓았지만 그를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미 교도소 인근 풀숲으로 사라진 뒤였기 때문인데요. 이 도주한 20대 피의자 사복 차림의 수갑을 앞으로 찬 상태였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경찰 현직 계실 때 이런 비슷한 사건도 좀 다뤄보셨어요? 일단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주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상당히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찾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 입감 과정에서 도주한 경우다 보니 어디로 도주할지가 예상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뭔가 이 도주를 했으면 잡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렇다면 혹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감 커질 수 있잖아요. 불안감 커질 수 있죠. 근데 예상보다 다르게 많이 갔어요. 어디서 이게 본인이 스스로 자수를 했는데 아버지가 설득을 해가지고 하남에서 나타났어. 하남에서.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사실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도망을 쳤는데 결국 하남에서 26일 오후 8시 20분에 자수를 했는데 아버지가 설득을 해서 결국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야, 이거 이 또한 또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와 같이 와서 자수를 했을까요? 장현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20대 피의자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아버지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하. 이 말을 기억하고 미리 아버지를 접촉해서 아들이 찾아오면 꼭 자수하도록 설득을 해달라고 경찰이 당부를 해서 실제로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를 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영화 같은 탈주 얘기인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예상 못하죠. 근데 뭐 이게 다 케이스별로 달라가지고요.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을 제기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소지고 애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최고의 또 보호가 나이도 어리고 뭐 가족을 한 번쯤은 선택을 하지 않겠나. 자, 그런데요. 자수하러 왔을 당시에
차고 도주했던 수갑이 왔을 때는 없었다면서요,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쪽 손은요, 억지로 이 수갑에서 힘으로 빼냈다고 하고요. 다른 쪽 손은 그 인근 공사장에서 있는 이 절단기를 이용해서 또 억지로 이 수갑을 끊어냈다고 합니다. 이 네. 과정에서 이 절단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쪽 손에 약간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때 판단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죄값을 달게 받고 사회에 나와서 앞서 아버지 그리워했잖아요. 아버지 가족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